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돈만 주면 젊은이들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천박한 악명 높은 소피스트의 전형으로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웅변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대선 주자들이 연설할 때 옆에서 코칭해주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들은 각종 법정 소송에서 상대를 이기고 의회에 나가서 대중을 사로잡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연설의 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선전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구름의 한 구절만 봐도 아리스토파네스가 소크라테스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놓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쳇, 그 악당들 알겠어요. 창백한 얼굴에 맨발로 다니는 그 협작꾼들 말씀이죠. 귀신의 신 소크라테스와 카이레폰 같은 무리죠. 당시 아리스토파네스는 돈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웅변수를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을 경계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소송에서든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선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피스트들을 아테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소크라테스와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 같은 지식인들마저 소피스트들과 한통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공동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쳤다 싶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명을 들이대며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펼쳤는데요. 소크라테스나 에우리피데스 같은 이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실명 디스의 황제는 소크라테스만을 향해 화살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 영향력이 있던 아테네의 정치가 클레온도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클레온은 아테네인들을 향해 우리는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아리스토파네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겠죠. 한동안 그는 클레온의 저격수로 활약합니다. 막강한 파워가 있던 정치가를 건드렸는데 과연 아리스토파네스는 무사했을까요? 기록을 찾아보면 실제로 클레온이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디스한다면서 아리스토파네스를 소송에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명예훼손쯤 되겠죠? 판결은 아리스토파네스의 무죄로 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겨웠던 시민들도 클레온보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편을 들어준 거겠죠? 아테네 외곽에 사는 한 농부의 집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안에 침대 2개가 보입니다. 한 침대에는 아들 페이디피데스가 곤히 잠들어 있고 다른 침대에서는 아버지 스트랩시아데스가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하품을 하며 일어나 앉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쳐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귀하신 내 아드님께서는 밤새도록 깨지 않고 쿨쿨 주무시며 담요 5장을 몸에 감고는 방귀만 뀌시는구나. 잠이 통 오질 않네. 하긴 무슨 잠이 오겠어. 온몸이 물어뜯기는데 비용에 구유에 그리고 빚에 그게 다 여기 이 아드님 덕분이지. 머리를 길게 기르고는 승마를 하고 경주용 쌍두전차를 타고 다니고 꿈을 꿔도 말꿈만 꾸니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매달 20일이 지나면 죽을 지경이야.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글쎄 그 승마에 미쳐서 말을 사느라고 재산을 탕진했던 겁니다. 좋은 말이 들어왔다는 소문만 들리면 빚을 내서라도 그 말을 사들이니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아들의 이름 탓이 큰 것 같습니다. 페이디피데스라니. 말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니 아들이 말에 환장할 수밖에 없죠. 등골 브레이커,
이 말을 아시나요? 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자녀나 물건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10대 사이에 그 비싼 패딩붐이 일면서 부모님들의 허리가 휘자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구름에서는 이 스트랩시아데스에게 아들의 말과 전차가 일종의 등골 브레이커인 겁니다. 아들의 방탕한 생활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농부니까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 전쟁통에 포도 농사를 짓던 밭은 쑥대밭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을 모아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돌파구를 찾는데 이 모습 또한 그의 이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스트랩시아데스라는 이름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말에 미친 아들과 잔머리를 굴리는 아버지의 조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돌파구는 단 하나, 채무 관련 송사에서 무조건 이겨 모든 빚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랩시아데스는 당장 아들을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학교로 보내면 철학 공부가 전부일 텐데 그게 빚을 갚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궁금하시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품 속 소크라테스의 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작품 속의 소크라테스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걸까요? 그들은 수업료만 내면 옳든 그르든 소송에 이기는 법을 가르쳐준단다. 저들에게는 매사에 정론과 사론의 두 가지 논리가 있대. 그리고 그중 하나인 사론은 아무리 나빠도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대. 네가 만약 그 사론을 배우면 지금까지 너 때문에 진 빚을 나는 누구에게나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작품 속 소크라테스의 학교는 어떤 소송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 변호사를 길러내는 일종의 로스쿨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법망을 피해 이득을 챙기고 죄를 짓고도 무죄를 입증하며 부정의 책임을 피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걸 가르쳤다는 기록은 역사상으로는 없습니다. 학교를 찾아간 아버지 스트랩시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첫 만남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비극에 나오는 신들처럼 밧줄에 매달린 해먹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는 대기 위를 거닐며 태양에 관해 명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하죠. 당장 아들빛 탕감에 급급한 스트랩시아데스에게 이런 게 이상하게 보일 리 없겠죠? 소크라테스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못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탁월한 원병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물론 그가 섬기는 신은 그동안 아테네인들이 전통적으로 정성껏 재물을 바치며 섬기던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구름의 신이다라고 외칩니다. 우렁찬 우레를 보내는 근엄하신 구름의 여신들이여, 떠올라 그대들의 사색가를 위해 공중에 나타나소서. 전능하신 여신들이시여, 크게 존경받으시는 구름의 여신들이시여, 이리 오셔서 이자에게 그대들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자 구름의 신들이 잔뜩 몰려옵니다. 합창단이 바로 구름의 분장을 하고서 무대 앞으로 나타난 거죠. 소크라테스는 구름의 여신을 앞에 두고 스트랩시아데스에게 말합니다. 저분들은 하늘의 구름 여신들로 게으른 뱅이들의 수호 여신들이시지. 바로 저분들께서 우리에게 판단과 토론과 이성을, 그리고 허풍과 수다와 기만과 호소력을 주신다네. 자넨 이분들이 소피스트들, 투리오이의 점쟁이들을, 돌팔이 의사들, 손톱 있는 데까지 반지를 끼고 있는 자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뱅이들을 먹여 살리는 까닭은 그들이 이분들을 글로 찬미하기 때문이지. 소크라테스는 당대 희한한 논리를 펴던 소피스트들도 다 구름 여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머리만 굴려서 땀내 흠뻑 젖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황금알을 낳는 수완을 구름의 여신들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황당무계한 칭송을 늘어놓습니다. 이어서 그는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내리치며 비를 내리는 것은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구름의 여신이며 그녀들이 떠도는 거대한 허공 카오스와 여신들의 힘을 세상에 구현하는 인간의 혀,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아들은 어깨에 힘 빡 주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건방진 말투로 무식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괘씸하게 여기며 혼을 내자 아들은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바득바득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아버지를 사정없이 때리더니 넘어진 아버지를 밟기도 하고 올라타서 목까지 조릅니다.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아마 뒷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때리셨죠? 물론 때렸지. 내가 널 때린 건 너 잘 되라고 좋은 뜻에서 널 걱정해서 그랬던 거란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저도 아버지를 좋은 뜻에서 때릴게요. 아버지 잘 되라고. 아버지의 몸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되는데 제 몸은 왜 맞아도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이들이 맞는 것은 관습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박하겠어요. 노인들은 도로 아이들이 된다고. 그래서 노인들은 실수할 경우 잘못이 더 크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도무지 말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예전에 어머니도 자신을 팼으니 가서 어머니도 패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전입가경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나요? 먼저 인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현혹한 소크라테스에게 불같은 앙심을 품습니다. 그에게서 못된 논변을 배웠기에 아들이 엉망이 되고 망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다니. 소크라테스 때문에 신들을 내쫓으려 했으니 내가 미쳤지. 그는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신들을 모욕했고 전혀 새로운 구름의 여신들을 끌어들인 불경죄를 지었다고도 단언합니다. 신들에 대한 불경죄와 아테네 청년을 타락시킨 죄, 이 두 가지 죄를 물어 더 끔찍한 방법을 실행하죠. 안 되겠다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불을 지른 겁니다. 활활 타오른 학교에서 연기를 뚫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숨 막혀 죽겠네 하면서 허둥지둥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들을 밖에서 기다리던 스트랩시아데스와 그의 하인이 쇠스랑을 들고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망할 놈의 소크라테스, 어디 너도 당해봐라. 쫓고 쫓기는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들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제가 만약 소크라테스였다면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를 꼭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표현했어? 하면서 버럭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사실 성사됐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책 속에서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연의 원래 그리스 말 제목은 심포지온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심포지온, 이거는 함께 마시기, 시임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시온이라는 말이 마신다는 뜻입니다. 술잔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비극작가 아가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막 모아놓고 그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바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파네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작품 배경을 살펴보면 구름이 공연된 뒤 약 7년 뒤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7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파네스를 특별히 지칭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사랑에 관한 찬사의 향연을 열자는 제안에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한테 온통 관심을 쏟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리스토파네스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분명 할 말이 많았을 두 사람일 텐데 더 이상 이 책 속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날의 일을 외면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향연에 모인 사람들이 에로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박차고 술에 얼큰하게 취한 꽃미남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옵니다. 이제 알키비아데스의 등장으로 아주 고급스러웠던 그 말의 향연은 제대로 된 걸쭉한 이런 술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서로 주고받고 잔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들 취했죠. 마지막에는 집주인 아가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밤새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플라톤은 거기에서 비극과 희극의 창작 기술에 관한 논의였다라는 식으로 어렴풋하게만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섭섭함,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안함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플라톤은 세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필름을 끊어놓습니다. 술에 취한 아리스토파네스와 아가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하자 소크라테스가 두 사람이 편히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 마지막 그 술판을 다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크라테스의 손길이 닿은 잠자리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깨어났겠죠? 그렇게 깨어났을 때 그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